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동산 폭등을 막고 있는 정부와 폭락론자. 근데 결과는 뭐 되게 계속 반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썰이에요. 다 보니까. 그쵸? 이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폭등을 이렇게 막고 있고, 이제 폭락론자들이 많을수록요, 나중에 집을 안 사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우리 100m 달리기를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100m 달리기 할 때 사실 100m라는 거 뛰어가면은 숨이 찬데 이 걸어가면은 숨이 안 차잖아요. 똑같아요. 이 수요자들도 이 100m라는 그 거리에서 좀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10m 뭐 이렇게 이런 거리마다 분산이 돼야 되는데 모든 수요자를 막 다 지금 못 사게 뒤로 밀어놓으면 나중에 그런 그 소비자들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정부를 불신한다든지 여태까지 믿었던 그런 썰들을 불신하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한 번에 폭발을 해버리면 정말 집값은 수요가 폭발하면서 어떻게 될지 감당 못하는 경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날씨도 덥고 이제 휴가 뭐 거의 막바지인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주요 규제 9.13 대책 내용들을 한번 보면 뭐 종합부동산세 인상, 이제 부동산 갖고 있어도 올리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 못 사게 하겠다. 그리고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해도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걸 2년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준공공 임대라는 것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 준공공, 그러니까 공공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준자를 하나 붙여서 나라가 할 일을 개인이 하게 만들어서까지도 혜택을 확대하다가 이런 주택을 이전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독식을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도 혜택을 지금 축소를 했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하고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강화하고,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요건도 강화를 하죠. LTV 이제 40% 이내에서 9억 이상 아예 뭐 대출도 안 되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보면은 이제 뭐 후분양 선택하게 뭐 재건축까지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규제들을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왜 규제를 할까요? 왜? 폭등을 하려고 하니까는 뭐 규제를 하겠죠. 그쵸?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더 이상 오르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 더 이상 오르게 되면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주택자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눴을 때 또 어떤 정부는 좀 있는 사람 편을 들 수도 있고 어떤 정부는 좀 없는 사람 편을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약간 진보 정책을 쓰고 있을 때는 좀 없는 사람 위주를 쓰다 보니까는 오히려 가격을 좀 많이 누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냐의 여부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과 상승 요인들을 한번 쭉 보면 부동산 하락 요인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을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하락할 것이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되게 많이 말았던 내용들이에요. 대출을 지금 엄청 규제를 하니까 집 살 돈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는 전 국민이 집을 안 사고 다 어떤 공공 임대로 들어가요. 보유세 인상을 하니까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공급이 많아지고 뭐 이제 3기 신도시도 만들고 전세값이 약세를 띠면 갭이 벌어져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 그리고 뭐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경제 지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미중 무역 전쟁도 갖다 붙이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구입 안 하신 분들은 막 빠삭한가 봐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또 지금 현재 지금 뭐 소재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수출을 막 우리나라에 안 하죠. 소재 산업이 일본이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한일 경제 전쟁까지도 이제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해서든 집은 안 오른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었나요? 대출 규제했지만 현재 또 금리 인하로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또 증가를 할 예정이죠. 그렇죠? 금리가 이제 인하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풀리고, 그 돈이 많이 풀린 돈이 정말로 경제에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그 경제가 막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를 살리는 데만 그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많이 풀리는 돈이 살려야 될 곳으로만 딱 돈이 흘러가긴 되게 쉽지가 않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지금 되게 더울 때 이렇게 집에 모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에프킬라를 그 모기한테만 뿅 이렇게 하고 뿌리나요? 아니죠. 모기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에프킬라를 뿌리죠. 그러면은 이 에프킬라가 모기를 죽이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데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 돈이 정확하게 경제를 살리는 데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제일 합리적인 거겠죠. 모기를 한 방에 딱 죽였었던 것처럼 그게 제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건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그렇게 많이 뿌려진 에프킬라는 다른 데 쓰이고, 그렇게 많이 뿌려진 돈은 사실 또 경기가 한꺼번에 확 살아나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안전자산으로 돈은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폭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문제를 삼던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도 주택 공시가격 기준시가라는 것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범위도 우리가 알아가다 보니까 뭐 그런 것조차도 지금 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죠. 작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우리 5월 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무슨 뭐 공시가격 발표하면 집이 뭐 다 폭락할 것처럼, 뭐 지금 소득이 없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마치 집을 다 팔 것처럼 했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2천만 원 더 나오면 나 같으면 10년 버티겠다고. 1년에 2천만 원 내면 10년 동안 내는 게 2억인데 당장 2천만 원 내는 게 무서워서 나 같으면 2억 싸게 안 팔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런 강의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부동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상한제하면 일시적으로 뭐 분양 가격을 내려놓는 경우는 되지만, 그거 당첨받는 사람은 사실 좋은 거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만 기다리다 또 수요자만 계속 뒤로 몰아놨다가 자기야 당첨 못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폭발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공급이 안 일어나면은 뭐 우리 앵무새한테 수요 경제라는 것만 수요 공급만 가르치면 뭐 경제학자 한 명이 다시 하나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만 알아도 경제학자라고 말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당연히 뭐 공급이 안 일어나는 거 기정사실이면 가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증가 정책을 쓰고 있고, 이제 한일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하락 요인일 수가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기초 체력이 다시 좋아지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대출 규제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줍줍이라는 말 들어봤죠?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한테는 부적격자가 발생을 해서 본인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훨씬 더 쉽게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죠. 근데 집을 안 사는 사람은 각도가 어떠한 쪽에서 쳐다보더라도 그 사람은 다 집을 사면 안 되는 요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다 썰이었죠. 2008년부터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해서 이걸 빗대어 가지고 이 사람 이름 바꿨는데, 여하튼 간에 바로 이제 아류작이 나온 거죠. 반대의 아류작.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없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한 10몇 년 전부터 듣고 있는데, 뭐 어떻게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간에 계속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 지역구죠. 그렇죠?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럼 예산은 뭐 국민의 지갑입니까?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다 썰이죠. 그냥
어떻게 됐냐라만 확인만, 우린 결과만 보면 돼요. 우리 결과만 보면은 좀 머리가 좀 되게 단순해져요.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마지막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이 사람의 현혹되는 그 중간에 모든 것을 현혹되는 그런 말들에서 혼동을 많이 당하는데, 뭐 이건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할 건 없고, 여하튼 간에 한번 결과만 보자고요. 그냥 2008년도에 그런 폭락 시대가 온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그때부터 집을 안 산 사람, 시선의 각도가 달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을지. 2008년도 4분기 음마아파트 가격은 전용 76.79제곱미터가 7억 정도 했어요. 뭐 많게는 8억까지. 그리고 그 위에 평수가 8억 7천부터 9억 2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7억 8억 9억 하던 게 지금 얼마냐면 17억 19억 뭐 이렇죠. 그쵸? 좀 뭐 3배는 아니고 2배는 좀 넘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연 뭐 10% 이상 상승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이게 그 썰들에 대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각도가 달라서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전은성인 집 맞냐, 뭐 너 많이 올라야지 너한테 유리하냐. 근데 저희 회사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사실 그 단계는 넘었습니다. 제가 이 업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고, 뭐 이거 전에도 한번 제가 6월 공개 강의 때 말씀드린 자료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려면 6월 공개 자리 했던 자료 한번 보셔도 됩니다. 저희는 뭐 집을 사서 돈 버는 이제 그 정도의 단계는 좀 넘었는데, 좀 제발, 저도 돈 없이 시작했는데, 저 광명 하안동 9단지에서 전세 5천부터 시작했거든요. 결혼생활 거기서부터 했는데, 지금 저는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각도가 여러분들이랑 좀 달라서, 안 샀던 사람들과의 각도가 좀 달라서 저는 좀 잘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각도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뭐 잘 될 데야 잘 될 수가 없죠. 뭐 본인이 각도가 그렇게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직진을 하겠어요. 옆을 보고 있고 뒤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뭐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저한테 하등에 도움이 되거나, 저는 그런 건 아니니까는,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날씨도 더운데 좀 좀 썰에 대한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생각해볼 문제의 결론을 좀 내보면, 뭐 2008년부터 수많은 논쟁과 규제 속에 결론은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근데 아직도 그럼 여러분들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어떻게 변화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다른 미래가 올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규제가 나서 얼마나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고, 뭐 세계가 어떻게 변하길래 뭐 그렇게 다른 미래가 10년 전보다 오겠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결과가. 아까 음마아파트의 가격을 보여드렸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과거를 다시 한번 답습해보는 그 정도고, 부동산 폭등을 막고 있는 정부와 폭락론자, 결과는 반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한번 썰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자신 없으시고 용기 없으신 분들 항상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항상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